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발 성공 투자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이 수능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개장이 이제 1시간 늦게 오전 10시에 되죠. 그리고 1시간 늦게 끝납니다. 저희는 요 개장 전 시간에 또 우리 시장 자리 좀 점검하고요. 전략 세우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3천선을 좀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들 답답하고요. 미증시도 간밤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월 하순입니다만 2022년을 또 자주 얘기하는 시간이라 오늘 특집으로 2022년 내년의 증시 트렌드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유진자산운용 김탁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작년에는 정말 대단한 장사가 펼쳐졌는데 올해는 참 쉽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최근에 한 3천선에서의 그 박스권 흐름 연말까지 이대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두 가지 정도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동성의 측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탠다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의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페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지금 계속 어떤 비둘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시장에 굉장히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유동성을 단기에 회수하진 않겠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내하겠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행동은 주저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좀 인내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은은 지금 일단 기준금리를 현재 인상을 하고 있는 트렌드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어떤 흐름이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쉽게 한국 증시를 이머징을 특히 이머징 안에서 한국 증시를 사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동성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이제 스탠다드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전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코로나의 어떤 치료제를 만드는 글로벌 어떤 빅파마들이 전부 다 미국 회사들이고요. 동시에 이제 전기차 스탠다드가 테슬라, 최근에 이제 뭐 리비안도 있고요. 그렇게 스탠다드가 다 글로 가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일단 약해졌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코스피는 반도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총에. 근데 이제 반도체가 지금은 뭐 하드랜딩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지금 스팟 프라이스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뜻 한국의 어떤 그 코스피와 테크 주식을 한 번에 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사기는 어려운 구간.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이 여전히 돌파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박스권이라는 얘기도 참 오래 씁니다. 한국 시장에서요. 과거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갇혀있던 걸 뚫고 이제 3천 왔는데 여기서도 또 다시 이제 횡보 구간들이 나타나고요. 연말장에 이렇게 쭉쭉 뻗어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길게 보면 내년은 괜찮을 것이냐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을 보면 어떤 게 화두인지 먼저 2022년을 바라보는 시장 키워드를 3개를 뽑아주셨습니다. 키워드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3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확실한 성장. 확실한 성장. 네, 확실한 성장. 두 번째는 새로운 성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압축입니다. 이렇게 좀 3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확실한 성장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이미 2025년, 30년까지의 모든 그 캐파와 그다음에 어떤 그 정책 방향성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올해도 주가 전기차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만 소재주들이요. 여전히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많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줄 거고 화수분처럼 수급이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성장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지금 전기차 양극재 소재들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2025년, 30년까지 거의 확실하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가 이미 가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뭐 설비 투자를 뭐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정도 캐파 증설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한국의 양극재 소재 회사들에 대해서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의 어떤 굉장히 리퀘스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확실한 성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성장입니다. 새로운 성장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된 메타버스, NFT 관련된 그런 어떤 종목과 섹터들은 주가가 최근에 좋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굉장히 어떤 수급에 대한 화수분처럼 수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압축입니다. 이 압축이라는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당장 저금리가 엄청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아니겠지만 저금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되고 유동성도 일부 회수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네, 하지만 내년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수익률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그냥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냥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이제 투자 트렌드를 키워드 3개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이 관통에서 흐르는 거는 김탁 이사님도 성장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성장이 네. 가시화된 성장이냐, 혹은 이제 약간 불투명하지만 기대감으로 가는 성장이냐, 성장이고요. 확실한 성장, 새로운 성장, 압축. 압축이란 단어는 참 까다롭다로 들립니다, 그죠? 네, 같이 투자해서 유동성으로 함께 오르는 장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몇 가지 이슈들은 좀 뒤로 하고 내년 우리 시장 흐름을 그러면 글쎄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횡보 내지는 또 늘 그렇듯이 큰 조정이 좀 올 수 있다라는 사실 경고도 좀 일정에서 오고 있어서요. 내년 그림들을 좀 지금 이제 좀 전에 키워드를 주신 거고 지수 측면으로 보면 내년의 흐름들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뭐 제가 이제 압축을 말씀드리고 네. 뭐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주식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3천선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급격한 조정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지수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게 굉장히 화두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해치가 가상화폐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주식이 가장 큰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떠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제가 근데 왜 그런 박스권이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박스권의 어떤 장세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는 게 아니고 한 단기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일단 한국 증시를 가장 크게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반도체 섹터들이 여전히 지금은 아직 하드랜딩인지 단지 아주 좋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잠깐의 조정인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전히 시장은 좋게 낙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그런 장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압축해서 성장성이 확실히 나오고 대신 성장성이 나오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박스권 내지는 횡보 구간이 지나면 그게 뭐 3개월일지 6개월일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한 단계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미국이 스탠다드를 갖고 있지만 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밸류에이션에 집중하면 또 수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인데요.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두 번째는 종목의 어떤 그 성장이 나오는 그런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기회가 많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단에서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주도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 흐름은 다르겠네요. 대형주나 맞습니다. 반도체나 뭐 이런 혹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쪽에서 주도주로 나온다면 지수를 올려가면서 주도주로 갈 것이고 그런 게 못 간다면 말씀하신 뭐 전기차, 메타버스, NFT 갖고 사실 지수를 3,300, 3,600 끌어올리기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럴 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권 장세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하나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올해 내내 제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선행성이 많은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해의 어떤 증익을 선반영을 많이 했고요. 이건 또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가격 조정이 있고 그런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도 좀 녹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7만 원대의 주가는 7만 원 초반, 6만 원 후반의 주가는 그렇게 불편한 주가는 아닙니다. 주가 수준에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언제 오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시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10%, 20% 조정받을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코스피도 2,900선 이 정도 레벨은 굉장히 뭐 바텀에 가까운 영역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지수에 대해 걱정하고 지금 저는 언제나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피터 린치가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투자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뉴스를 열심히 듣는 거. 그게 가장 어리석다고 저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지금은 당장은. 네. 대신 코스피에 대해서 어떤 그런 베팅은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은 영역. 그러다 보면 성장이 확실히 나오고 새로운 어떤 성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계속 공부하시고 네. 저는 그러거든요. 공부를 했는데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 라고 하시면 투자 안 하시면 되고요. 대신 공부를 안 하시고 무조건 안 돼 라고 그렇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혹은 무조건 생각합니다. 돼. 그것도 위험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오늘 수능일이어서요. 조금 이 시간에 여유 있게 2022년 내년 증시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유진자산운용 김탁 이사님 함께하고 있고요. 내년의 시장 흐름들 그리고 투자 키워드를 봤고요.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변수 몇 개만 그럼 점검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 공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생각보다 빠르다. 뭐 제롬 파월은 단기적으로 했지만 진짜야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급망 병목이 있는 거고요. 그게 풀려야 국내 기업들도 갈 수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 문제는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장을 미치는 변수가 될까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은요.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주 오랫동안 저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페드가 엄청 고민이 많은 거고요. 대신 이제 페드는 시장에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네. 대신 만약에 이게 우리의 생각이 틀렸으면 바로 액션을 하겠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은 이유가 지금은 페드가 혼선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페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그걸 일단 현재는 믿고 있습니다. 당장 CPI가 많이 오르고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의 얘기가 맞을 거야라는 어떤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네. 예, 동시에 만약에 페드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않다고 판단하면 시장과 바로 소통할 겁니다. 시장에 바로 우리의 생각이 틀렸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 있어. 물론 단기 충격은 받겠지만 저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시장 예상보다 금리가 빨리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계속 제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매일 말씀드리는 게 매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주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금리는 지금의 너무 저금리는요 어느 정도 정상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그거를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회사와 기업들은 어떤 섹터는 분명히 있고 그런 종목과 섹터에 집중하시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약간은 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면 금리 상승인데 금리 상승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근데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길게 보면 그런데요. 결국 이제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오르는 걸 누리기 때문인데 그러나 길게 보면 그렇지만 네. 단기적으로나 시점으로 보면 금리 상승 이하가 오거나 뭐 테이퍼링 이런 게 시장을 꽤 덜커덩거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가 좀 내년에 빨리 오른다거나 하면 그런 어떤 변동성은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미 네. 이제 우리가 가장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요. 전혀 예상치 않은 위험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보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왜 그렇게 지수가 많이 빠졌냐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팬데믹이 되게 놀랐던 변수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게 주가에 큰 충격을 준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다 반영이 조금씩 이렇게 뭐 잔펀치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맞습니다. 되지 않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시장 흐름을 좋게 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압축된 유동성은 이제 분명히 좀 줄어드는 거고요. 제한된 전보다는 작은 유동성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키워드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섹터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 봐야 될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주도할 섹터 먼저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 안에서 네. 이제 지금 코스피가 답답한 이유가 한국 증시의 대형주의 시가총액 구성이 네.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근데 바이오도 CMO 중심이고요. 소위 말하는 위탁 생산을 하는 네. 예, 그런 생산 중심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셀, 배터리를 진짜 만드는 회사들, 뭐 그런 그다음에 자동차. 지금 이렇게 지금 포진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의 지형도가 내년들은 조금 일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게임, 메타버스, NFT 관련 어떤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의 어떤 증익이 저는 많을 거라 보고 있고요. 주도 섹터는 여전히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안에서도 셀보다는 소재 회사들이 조금 더 지금도 주가가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나 NFT 개념은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리 공부를 하시고 그쪽의 분야분들은 오래전에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들은 바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이제 그런 단계인데요. 그쪽을 역시 중요하게 보셨네요. 저만 해도 이제 그게 그러면 내년 시장을 선두에서 주도해 이런 거는 약간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섹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면요. 삼성전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성전자를 어쨌든 많은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추보 투자자들이 사고 마음고생 많았는데요. 네, 여기서 삼성전자를 팔거나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도 이 우려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올해 내내 삼성전자가 9만 원 가고 뭐 8만 원대요. 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제가 오랫동안 봐온 어떤 결과, 주식의 역사를 저는 되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진다고 하면 네. 뭐 이미 그때부터는 주가가 꺾였던 네, 그 맞습니다. 스토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 모든 주식이요, 예. 각자의 속성이 있어요. 저는 모든 속성, 그 각자의 개별적인 어떤 유니크한 속성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입니다. 생각보다요. 의외네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1등이고 네. 글로벌리 엄청난 그 빅테크지만 네. 생각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어떤 구조가요. 메모리가 시클리컬이기 때문입니다.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경기 그렇기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YTD 주가를 보면 1년에 10% 빠진 해가 거의 없어요. 미중 무역 분쟁 때 뭐 그럴 때인데요. 근데 고점 대비 그 낙폭을 보면요. 20-30% 빠진 해가 꽤 많습니다. 빠진 다음에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나치게 어떤 그 가격을 따라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펀더멘탈을 언제나 봐야 된다. 밸류에이션을.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의 밸류에이션은요. PBR 1.5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PBR 1.5배 정도의 영역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삼성전자 PBR 1.5배는 낮은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BR 1.5배를 넘은 해가 별로 없어요. 그때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올 때 한 번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그때보다 저는 더 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PBR 1.5배를 크게 하회할 일은 없다. 대신 제가 삼성전자를 PBR 1.8배 뭐 이럴 때 2배 근처, 그게 9만 원이 넘었을 가격인데 그때는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근데 예. 지금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보시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 일단 잘 좀 워칭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여유 있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일단 메타버스 NFT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얘기 짧게만 좀 해주십시오. 자동차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기대만큼 못 가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도 현대기아차가 잘 되기를 정말 많이 바라고 있는 글로벌 한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어닝이 되게 좋아요. 이익은 정말 좋습니다. 아마 4분기 내년 1분 상반기까지 이익이 좋은데 지금 그런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아니다. 현대기아차의 주가는요. 전기차의 점유율이 올라갈 때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비안, 루시드, 뭐 테슬라 주가가 지금 계속 달리는 거 보고 현대기아차 보면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돼. 현대기아차 너무 싸. 이런 접근보다는 현대기아차가 언제 전기차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물결, 새로운 성장,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고민해야 될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단기적으로 그 관련 종목과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분명히 조정은 올 겁니다. 조정이 오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지금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분명히 이런 어떤 급등하고 급락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치는데 그걸 너무 가격을 너무 보지 마시고요.
종목 하나하나, 섹터 하나에 대한 스타디를 하시면서 정말 NFT가 나중에 기업들의 어떤 큰 수익 창출원이 될 건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단기적인 이슈에 끝날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우리가 인터넷이 새롭게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또 하나의 인터넷 시대가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니까 김탁 이사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봉을 보면서 시장을 이해하지 말고 그런 섹터들은 좀 더 긴 흐름으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공부를 해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네. 2022년 내년 증시 트렌드 방향 잡아봤습니다. 유진자산운용 김탁 이사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